무엇이든 물어보약 이지향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방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단톡방에서 여러분이 많이 해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같이 공부해보는 약사 톡톡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사님,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요. 왜 그런가요? 네, 이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우면 힘들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막 가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변은 하루에 한 6번 내지 8번, 24시간 기준으로요. 요 정도로 해야 적당하죠. 근데 너무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요, 소변 양부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면서도 소변 양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 많냐면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면서 물은 많이 드신 분, 또는 물도 드시지만 커피라든가 차, 녹차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소변량이 지나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약국 갈 때, 시골에서 약국 갈 때 이제 할머니들께 제가 물 자주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할머니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아, 물 안 먹어. 물 먹으면 오줌만 싸서 싫어.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게 그 말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들이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니까 아, 짜게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음식을 굉장히 싱겁게 먹으면서 물을 또 많이 드시니까 내 몸속에서 0.9%의 그 혈장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책 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혈액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혈액 속에 있는 세포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0.9%의 소금물 농도거든요. 근데 너무 싱겁게 먹고 물은 많이 먹게 되면 혈액 자체가 너무 싱거워지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0.9%로 맞추기 위해서 소변을 일부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너무 많다 이러면 내가 너무 저염식을 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소변량은 적어. 그런데 자주 봐. 찔끔찔끔. 그래서 가서 뭐 시원하게 본 것도 아닌데 자주 보고 또 가고 이러는 거는 과민성 방광염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이 조금만 추우면 계속 콧물 나는 것처럼 이 코가 과민해져 가지고 알레르기성 비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광도 과민해져서 과민하게 반응한다 해서 과민성 방광염, 대장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설사 또는 변비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상 이러듯이 소변량이 적은데 자주 보는 건 과민성 방광염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과민성 방광염에 대해서 또는 그 세균성 방광염에는 어쨌든 방광에 염증이 있다는 건데요. 이 방광에 염증이 왜 생겼는지 알려면 방광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방광에 대한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방광도 역시 3개의 층이거든요. 방광 내 가장 안쪽, 방광 오줌을 받는 쪽은 방광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방광을 오므렸다 폈다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것은 방광 근육이고, 또 방광 자체를 보호하는 방광막, 그러니까 방광 점막, 방광 근육, 방광막 이렇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혈관편, 위장편, 자궁편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혈관도 혈관 내피, 혈관 근육, 혈관막 이렇게 3개의 층이고, 위장 역시 위장 점막, 위장 근육, 위장막. 자궁도 마찬가지죠. 자궁 점막, 자궁 근육, 자궁막. 그러니까 이런 혈관이라든가 위장이라든가 자궁이라든가 방광은 어디에 있느냐만 따르지 하는 일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혈관 역시 혈액을 품고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고, 위장도 음식을 담았다가 내보내는 거고, 자궁 역시 혈액을 모았다가 내보내잖아요. 방광은 오줌이고, 이렇게 무엇을 담느냐만 다르지 하는 역할은 다 똑같기 때문에 조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광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거나 위장을 건강하게 하는 거나 자궁을 건강하게 하는 거나 똑같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혈관편, 위장편, 자궁편도 공부하고 오시면 훨씬 빨리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역시 혈관이, 위장이, 자궁이, 방광이 약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계속 강조하지만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가장 큽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고 내 몸속의 세포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신경이잖아요.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생존으로 갈 것인가, 내가 지금 쉬고 이완할 것인가, 요걸 결정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늘 스트레스, 이 생존, 고민이 골똘하고 부정적 감정에 이렇게 휩싸여 있으면 항상 나의 혈액은 사느냐 죽느냐 생존으로 가 있기 때문에 혈액의 대부분은 나를 지키는 쪽으로, 나를 지키는 뇌 쪽으로 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드는 혈액은 일정한데 쓰는 혈액이 뇌로 다 가버리면 어때요? 방광이나 위장이나 자궁이나 이런 쪽으로 갈 혈액은 없겠죠. 그러면 방광점막은 혈액이 충분해야 촉촉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눈 점막, 코 점막, 입 점막, 기관지 점막, 식도 점막, 위 점막, 내장 점막, 이 점막들은요 혈액이 충분해야 되고 혈액이 충분해야 촉촉하고 촉촉해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없어요.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다면 그 틈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혀도 보세요. 혀가 부드럽고 촉촉해야 되죠. 입술도 부드럽고 촉촉해야지 쩍쩍 갈라져 있으면 여기로 나쁜 세균이나 균이 들어가잖아요. 방광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뇌로 혈액이 다 몰려버리면 방광으로 갈 건 없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는데 오줌 싸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광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부족하면 방광 근육도 약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막도 거칠어지고 근육은 약해지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느라 소변을 못 보면 그 방광에 염증이 가득하겠죠. 그런 식으로 방광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방광이 어떻게 이 소변을 모으고 내보내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는 우리가 뭔가에 몰입하고 있다 이러면 교감신경이 이렇게 항진이 되잖아요. 지금 저의 교감신경도 살짝 항진이 돼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의 방광은 어떨까요? 방광은 소변을 모으기 위해서 이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커지겠죠. 그리고 소변이 나가지 못하도록 요도는 꽉 막아져 있겠죠. 그러나 이제 1시간 정도 녹화가 끝나고 나면 제 교감신경이 좀 가라앉을 거고 이제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그럼 부교감신경이 상승을 하면 방광은 이제 오줌을 짜내기 위해서 수축을 할 것이고 요도는 수도꼭지처럼 이완이 될 겁니다. 수축하면서 이완이 돼야 소변이 쭉 나가겠죠. 이게 건강한 사람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동이죠. 그렇게 되면 소변은 하루에 6 내지 8회 정도 나올 것이고 한 200cc 정도 나올 것이고 소변의 색깔은 약간 연노란색일 것이고 냄새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요. 소변에 거품도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잘 맞을 때 소변을 잘 볼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약사님, 누구는 소변을 참으라고 하고 누구는 소변을 절대 참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여성들이요. 소변을 참으면서까지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잘 걸리는 질환이 있어요. 뭐 여성의 감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방광염이죠. 방광염. 이 방광염이 굉장히 그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뭐 심한 사람은 열도 나죠. 통증도 심하고 봐도 안 본 것 같고
또 막 피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운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잘 상담을 해보면 하루 종일 물 한 방울 안 먹고 막 일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너무 그 몸을 생각 안 하고 일만 하시게 되면 내 몸이 그 설거지를 못한 설거지통처럼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소변 절대 참지 마시고 일하는 중간중간에 물도 드시면서 소변을 보셔야 내 몸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방광에 소변이 너무 오래 고여 있으면 고인물이 썩듯이 염증이 납니다. 그래서 방광염에 자주 걸리고 소변을 너무 안 보시는 분들은 소변 참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요. 과민성 방광염으로 1시간에 한 번씩 막 소변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소변을 참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광도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육도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듯이 방광도 소변을 좀 이렇게 담는 훈련을 좀 해야지 조금 있다고 이렇게 소변 마렵다고 쭉 빼고 하면은 이제 그 방광 근육 자체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방광에다가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자. 아, 방광아, 조금만 참아줘. 이제 이런 표현. 방광아, 지금은 소변 볼 때가 아니니까 좀 같이 참아보자 하면서 좀 참았다가 모아서 보는 훈련을 또 해주셔야 돼요. 마치 설거지를요, 너무 안 해가지고 오래 쌓아놓으면 너무 그 집에 냄새도 끓고 오염이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너무 자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숟가락 하나 나왔을 때 씻고 컵 하나 나왔을 때 씻고 계속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하고 있으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는 좀 오전에 것을 오전에 아침 먹은 거 그때 씻고 점심 먹은 거 또 모아서 그때 씻고 저녁에 이렇게 모아서 한 번씩 해야지 그때그때 계속 싱크대만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일을 못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소변을 참는 게 좋고 어떤 분은 소변을 참으시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적당히 이렇게 훈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3번째 또 이런 질문입니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보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통증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소변은 깨끗하다. 이 사람이 더 힘든 거죠. 차라리 염증이 있으면 항생제 같은 거, 방광염에 항생제 처방 나오거든요. 항생제를 먹으면 방광에 있는 나쁜 균을 죽이니까 염증이 없어져서 통증에서 해방이 되는데 염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증까지 심하면 정말 힘들죠. 이게 바로 이제 과민성 방광염을 방치한 채 진행이 됐을 때 요도조차도 방광뿐만이 아니라 요도조차도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안 되면서 생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분은요, 상담을 해보니까 신경과 약을 굉장히 오래 드셨어요. 신경과 약 대부분이 자율신경을 약으로서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으로 계속 10년 이상을 신경과 약을 드시면서 자율신경을 조절하다 보니 점점 더 내 몸이 스스로 이 내부 장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소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는 신경과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 몸이,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려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조절해 나가자,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민성 방광염, 나는 남들보다 소변을 좀 자주 본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바로 알아차리셔서 균형을 잡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약사님, 야간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야간뇨가. 근데 이 야간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의 야간뇨보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야간뇨가 무척 위험한데요. 밤에 화장실 갔다가 오다가 넘어지면 이제 골절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야간뇨는 반드시 잘 살피셔야 되는데, 일단 야간뇨가 생겼다면은요, 이 평소 그 기저질환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질환과의 연계성을
보고 그 질환을 잘 치료를 해야 야간뇨가 저절로 치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면, 잠을 못 잔다면 야간뇨가 있을 확률이 높죠. 근데 내가 야간뇨 때문에 잠을 못 자는지, 잠을 못 자서 야간뇨가 오는 건지는 상담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하셔서 잠을 잘 자게 되면 야간뇨는 저절로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또 당뇨로 인해서 야간뇨가 많아지시는 분도 많아요. 당뇨의 전조 증상. 당뇨의 주 증상이 다뇨, 다갈, 다식이잖아요.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면 내 몸이 이 당을 없애기 위해서 소변량을 늘려서 당을 빼기 때문에 저녁에 야간뇨가 많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있으면 혹시 당뇨가 아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고혈압으로 인해서 야간뇨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압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이 교감신경 흥분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혈액 소비량이 많아지고 혈액 소비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걸러야 될 게 많아지니까 소변량도 많아지고 그게 야간뇨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소변량이 많아지면 혹시 내가 혈압이 높아진 건 아닐까 하고 혈압을 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심장 기능이 안 좋아도 하지정맥류가 있어도 야간뇨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자, 심장이 약해지면 심장에서 혈액을 팍팍 내보내는 걸 못하게 되잖아요. 혈액을 내보내지를 못하면 돌아오는 혈액도 잘 못 돌아오겠죠. 비워야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혈액이 잘 돌지를 않다가 역시 하지정맥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도 역시 다리 쪽에 혈액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에 혈관들이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하지정맥류인데 이렇게 혈액이 몰려 있다가 서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못 돌아오다가 이제 눕잖아요.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그때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서 비로소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이 늘어나면 또 그만큼 걸러야 될 게 많으니까 소변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야간뇨가 있다면 내가 하지정맥류가 있는지 심부전이 있는지 또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야간뇨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뭐가 있냐면 전립선 비대가 있겠죠. 전립선이 너무 커져서 지나치게 커져서 요도를 막기도 하고 요도와 연결된 방광도 이렇게 눌러버리면 방광의 용적이 적어지면서 소변을 가득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또 야간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를 치료하시게 되면 야간뇨는 또 저절로 없어질 수 있고요. 또 이 방광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혹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뇌 쪽에 문제가 있다면 이 뇌질환이 있을 때도 야간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간뇨는 어떤 신경과 호르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이 있으신 분들이 야간뇨로 많이 고생을 하세요. 이렇게 야간뇨가 보내는 신호, 이 야간뇨가 왜 생겼을까? 어떤 내 몸에 어떤 그 질환들이 보내는 신호가 아닌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복용하는 약이 야간뇨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뇨제입니다. 이뇨제. 자, 이뇨제는 소변을 잘 보게 하는 약이잖아요. 소변을 잘 보게 하다 보니 소변량이 많아지는 거죠. 소변량이 많아지는 약이 이뇨제라고 하지만 이 이뇨제도 종류가 몇 개 돼요. 어느 부위에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뇨제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셔서 또는 간에 복수가 차서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중증 질환에 많이 쓰는 게 이제 루푸성 이뇨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중하니까 빨리 그 소변으로 물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루푸성 이뇨제를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 효과도 가장 좋지만 그만큼 원치 않는 불편한 증상도 많이 생성이 됩니다. 빨리 소변으로 빼내다 보니 제가 저번 신장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장은 그 사구체를 통해서 노폐물을 걸러주기도 하지만 일단 걸은 다음에
세뇨관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다 재흡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흡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루프성 이뇨제를 쓰게 되면 소변을 빨리 빼면서 내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대부분 그 부위에서 재흡수가 되는데 거기를 같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미네랄의 재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루프성 이뇨제를 오래 드시게 되면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뭐 야뇨증도 유발할 수 있지만 소변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거니까 혈액이 이제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래서 혈당이 오를 수도 있고 탈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고지혈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통풍 같은 요산이 혈액 속에 많이 남아서 통풍 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하니까 본인이 복용하고 계시는 이뇨제가 혹시 이런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지 꼭 전문가가 상담을 해서 용량 조절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사실은 이 루프성 이뇨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 질환에 많이 쓰지만 사실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분들 중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혈압 조절이 잘 안 될 때 혈압약과 같이 쓰는 이뇨제, 티아자이드계 이뇨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루프성 이뇨제보다 훨씬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이죠. 근데 역시나 이 이뇨제, 어쨌든 이뇨제잖아요. 그래서 이 이뇨제를 드시게 되면 소변량이 많아지고, 자, 소변량이 많아지면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혈관 압이 떨어져서 압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혈압 저하를 유도할 수 있어서 이제 티아자이드계 이뇨제를 쓰는데요. 이 약은요, 루프성 이뇨제하고는 또 다른 기전인데요. 작용하는 부위가 달라서 그래요. 그 루프성 이뇨제는 헬렌고리 쪽에서 작용을 하고 티아자이드계 이뇨제는 원위세뇨관에서 작용을 하는데 그 부위에 칼슘을 재흡수하는 수용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뇨제는 그 칼슘을 재흡수하는 기전을 더 많이 이렇게 항진시켜요. 그래서 이 티아자이드계 이뇨제를 오래 드시다 보면은 고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뇨제를 장기간 혹시 드시게 된다면 반드시 약을 드시는 도중에 전해질의 균형이 잘 맞춰지고 있는지 혈액 검사를 해보면서 드셔야 됩니다. 그 야뇨증 얘기하면서 이제 이 얘기도 같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티아자이드계 이뇨제는요, 복합제로 혈압약하고 붙여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이뇨제를 드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혈압약만 먹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드시는 혈압약 좀 보여주세요 하고 보면은 이뇨제가 섞여 있는 거예요. 모양은 한 알인데 두 알이고 세 알인 약들이 많으니까 야뇨증으로 힘들어 하신다면 내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뇨약 중에서요, 이 소변을 많이 보게 해가지고 당을 조절하는 약이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장은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다 재흡수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 신장에서 꼭 재흡수하는 게 있는데 바로 포도당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탄수화물 적게 먹자 비만이 병인 시대지만 옛날에는 보릿고개였기 때문에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우리 몸에서 신장에서 포도당을 싹 재흡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DNA가 지금까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장에서 여전히 우리가 포도당이 남아도는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한 약이에요. 이 세뇨관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거를 막으면 혈당이 뚝 떨어지죠. 소변으로 나가니까. 근데 포도당과 소변이 같이 나가니까 소변량이 많아지고 그게 야뇨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뇨제가 처방 나오는 질환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본인이 이뇨제를 복용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요. 전혀, 나는 이뇨제 하면 신장만 연결이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몸이 순환계잖아요. 그래서 이 범람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혈액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혈액이 너무 말라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범람을 해가지고 오는 질환들이 있어요. 바로 귀에서 생기는 메니에르 질환이에요. 메니에르는 귀에서 생기는 그 림프 질환인데요. 여기에 물이 너무 많이 고이면은 이런 질환이 오기 때문에 메니에르 굉장히 힘든 질환이거든요. 막 어지럽고 토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때 이제 처방으로 이뇨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뇨제가 림프의 액을 줄여줌으로써 내압을 줄여줌으로써 이제 고통을 줄여드는 건데 이 메니에르 때문에 먹는 이 이뇨제가 야간뇨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도 그렇고 또 간에 복수 찼을 때도 이뇨제가 나오고 또 몸이 이유 없이 많이 부었을 때도 너무 부었을 때도 이뇨제가 처방이 나오죠. 신장이 안 좋아도 콩팥 자체가 안 좋아도 이뇨제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고산병에 걸렸을 때 우리 높은 곳에 갔을 때 산알칼리 균형이 안 맞으면 이 산알칼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뇨제가 처방이 나와요. 그거는 제가 저번 신장 시간에 우리 신장에서는 산알칼리의 균형을 맞는데 수소하고 중탄산, 나트륨의 균형으로 이 산알칼리의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산병에 쓰는 이뇨제가 이렇게 산알칼리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쓰고요. 또 녹내장에도 많이 씁니다. 녹내장이 바로 그 방수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방수가 고여서 못 나갈 때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안압을 높여서 나중에는 실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방수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수를 빼주기 위해서 또 이뇨제를 씁니다. 근데 이제 고산병에 쓰는 이뇨제나 이 녹내장에 쓰는 이뇨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티아자이드계나 루프성 이뇨제처럼 그렇게 효과가 막 크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뇨제로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루프성 이뇨제나 티아자이드계 이뇨제처럼 소변량이 그렇게 많아지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또 이제 호르몬 장애 때문에 이뇨제가 처방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페이스라고 하죠. 부신피질 호르몬 장애 이런 경우에도 나옵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야간뇨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수면 무호흡 검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야간뇨하고 수면 무호흡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네,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이 수면 무호흡 때문에 야간뇨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이 수면 무호흡증은요, 이 산소가 뇌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질환이잖아요. 자, 산소가 뇌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 몸으로서는 굉장히 위급 상황이에요. 뇌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든지 산소를 뇌로 전달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원래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더 높고 교감신경은 가라앉아야 잠을 푹 자잖아요. 이완이 되고 쉴 수가 있는 건데 자는 사람을 이 교감신경이 깨우는 거예요. 큰일 났어. 지금 산소가 안 들어오고 있어. 지금 잘 때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막 이러는 거죠.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액순환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좀 천천히 일을 해야 되는데 낮이고 밤이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결과로 혈액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혈액량을 거르기 때문에 또 소변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밤에 소변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흔해요. 이걸 또 심장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수면 무호흡 동안에 심장에서는 AMP라는 심박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요. 이뇨작용을 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 빨리 그 신장으로 나트륨 배출을 해가지고 소변량을 늘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부터 교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수면 무호흡이 일어나는 이유 대부분이 여기 아데노이드가 비대해서 숨을 잘 쉴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쉬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 기도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숨을 제대로 쉬려면은 이 아데노이드를 줄여야 되는데요. 이 아데노이드를 줄일 수 있는 혀뿌리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림프순환이 안 되면 염증이 많이 생겨서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림프, 여성들의 뭐 겨드랑이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림프를 순환을 시켜라 이렇듯이 이 수면 무호흡에 있어서 이 아데노이드 비대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국소적으로 혀 뿌리 운동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혀 운동이죠. 이 혀 운동은 안내하시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으니까 다른 영상 참고하시면 좋고, 혀를 운동을 해주시면 림프, 이 아데노이드 운동을 함으로써 순환이 잘 됨으로써 수면 무호흡을 해결하기가 좋으니까 그 운동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스트레스하고 야간요가 상관이 있나요? 약사님, 제가 스트레스를 최근에 받았는데 자다가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거든요. 이런 질문 들어왔어요. 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호르몬이 고갈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잘 때요, 이 소변을 안 볼 수 있는 이유는 소변이 못 나가게 막아주는 호르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이제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존의 위기에 시달리면은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호르몬들이 열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고갈이 오는데, 역시 그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도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바소프레신의 고갈을 유발하고, 바소프레신이 없으면 소변을 꽉 이렇게 못 나가게 막는 이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야간요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길잖아요. 인생이 기니까 너무 초반에 힘써서 달려버리면 나중에 롱런을 못 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힘드신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길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내 몸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트레스가 사실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호르몬 고갈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야간요로 병원약을 복용했더니 입이 너무 말라요. 왜 그런가요?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시면 잘 아실 텐데요. 이 부교감신경이 이완이 되어줘야 요도가 열리면서 소변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교감신경이 또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방광이 쫙 이렇게 오줌을 모을 수가 있고, 그래서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다, 시도 때도 없이 간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었구나, 부교감신경을 지나친 항진을 막아야겠다 해서 이제 처방을 내는데, 그게 바로 항콜린제예요.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을 이렇게 차단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이 쉴 때 나오고 뭔가 분비할 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소화를 시키려면 소화액이 나오잖아요. 소화액이 나와야 소화가 잘 되고, 소화액이 안 나오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이 부교감신경은 뭔가를 나오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변도 나오게 하고 소화액도 나오게 하고 침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 차단제, 물론 방광에 있는 오줌이 너무 많이 나오지 마 하고 썼지만, 이게 위에 있는 소화 효소를 차단할 수도 있고 침을 차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100% 내 몸이 하는 것처럼 딱 그렇게를 못하고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을 먹게 되면 입도 마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약은 마중물로 쓰시는 거죠. 너무 힘들 때는 약은 쓰시지만, 내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내가 이렇구나 라고 아신다면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몸이 되도록 정진하셔야 되는 거죠.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약사님, 소변 볼 때 통증도 심하지만요, 변비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성교통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이분의 삶의 질은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왜 그럴까요? 자, 이분은 상담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축이 되면서 횡격막도 위축이 된다고 제가 호흡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횡격막이 위축이 되면 횡격막이 이제 가로횡해서 가로고 횡격막을 뚫고 내려가는 조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식도 그리고 복부 대동맥 이렇게 내려가는데 횡격막이 위축되고 쪼아지면 이 식도도 좁혀지고 복부 대동맥도 좁혀져서 위아래로 순환이 안 돼서 상열 한행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가슴에서는 횡격막이 우리를 받쳐주지만 이 배꼽 밑에서는 골반 기저근이 우리를 받쳐줍니다. 자, 우리가 심장과 폐는 갈비뼈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데 자, 내부 장기는 뼈 있나요? 뼈 없잖아요. 뼈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장기는 뭐가 보호할까요? 바로 복근이 보호를 하는 거죠. 이 복근 혼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복근, 횡격막, 골반 기저근, 그리고 척추 기립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숨을 들이마실 때 내 몸에 큰 항아리가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항아리 맨 밑에는 골반 기저근, 항아리 앞뒤는 복근, 척추 기립근, 그리고 항아리 맨 위에는 횡격막, 횡격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건강한 사람은 숨을 쉴 때 횡격막이 늘어나면서 숨을 들여 마시고 이렇게 항아리가 부풀어 오르듯이 복근도 늘어나고 척추 기립근도 늘어나고 골반 기저근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숨을 이렇게 품고 공기를 품고 그리고 내쉴 때 골반 기저근도 꽉 조여지고 복근도 조여지고 척추 기립근도 조여지고 이렇게 하면서 숨을 이렇게 내쉰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저 자세한 거는 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몸을 지킬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횡격막이 건강해야 역류성 식도염에 오지 않고 아랫배가 차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골반 기저근을 뚫고 내려가는 그 조직들이 있죠. 바로 생식기죠. 생식기 항문. 여자들은 자궁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골반 기저근이 수축과 이완을 잘 해줘야 소변도 잘 나오고 항문, 배변도 잘하고 생리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반 기저근이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으면 역시 이 소변도 잘 못 보고 생리도 잘 못하고 배변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일수록 골반 기저근도 꽉 조여진 조개 껍데기 같이 꽉 조여진 느낌, 횡격막도 꽉 조여진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복근은 없고 배만 나오고 여기는 꽉 조여져 있고 골반 기저근도 이렇게 힘이 없는 거죠. 횡격막은 꽉 조여져 있다는 표현이 맞고요. 골반 기저근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척추 기립근, 척추 혼자서 이 내장을 다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소장, 대장 얘네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도와주는 아이들이 다 약하니까 척추 혼자서 하다가 척추까지 협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양제를 먹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식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긍정적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결국 중력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근육이 없어지면 다 무너져요. 이 중력이 계속 끌어안으니까.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배가 부풀러 오르면서 골반 기저근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몇 번 한 여성들은요, 요실금에 또 엄청 시달리거든요. 요실금, 뭐 성교통, 과민성 방광염, 치질, 치핵, 척추 협착, 골반 틀어짐, 이 모든 것들이 이 골반 기저근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번 호흡편 가서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난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거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 없어. 그러면 숨만 잘 쉬어도 돼요. 숨만 잘 쉰다는 게 뭐냐면 숨을 쉬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식호흡, 횡격막 호흡을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쉴 때는 복식호흡, 배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골반 기저근 있죠. 골반 기저근을 꽉 오므라뜨리고 배에 힘을 주면서 쫙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케겔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케겔 운동이 뭐냐면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드리는 운동인데 항문만 조였다 풀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케겔 운동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해요라는 분 많이 봤고 케겔 운동 해도 뭐 효과도 하나도 없어요 해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근육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식호흡과 이 골반 기저근 운동을 동시에 들여 마실 때는 횡격막으로 호흡을 하는 들여 마시고 내쉴 때는 골반 기저근부터 숨을 꽉 복근까지 사용해서 척추는 세우고 쭉 이렇게 내뿜는 이 호흡을 하시게 되면 이 방광, 자궁,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전립선 비대, 뭐 항문 질환 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 횡격막과 골반 기저근, 이거 코어근이라고 하거든요.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근육들을 사랑하는 그런 운동을 숨쉬기만 잘해도 건강해진다. 이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쭉 방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질문으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방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방광만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 방광은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방광이 약해지는 건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 때문에 방광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내 몸 전체가 이완을 하고 내 몸 전체에 골고루 혈액이 흐르고 내 몸이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면 방광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첫 번째, 지나친 저염식도 좋지 않고 지나친 고염식도 좋지 않습니다. 자,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 혈액의 염도를 0.9%로 맞추기 위해서 소변이 많아진다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나 지나치게 짜게 먹어도 혈액의 염도를 0.9%로 맞추기 위해서 세포 안에 물을 세포 밖으로 꺼내면서 소변량이 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저염식도 지나친 고염식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으로 자기의 몸 상태를 체크해서는 안 되고요. 매일 내 몸을 살피셔야 됩니다. 소변 색, 소변 양, 소변 흡수 또는 소변 냄새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이게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소변 색이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진해도 안 되고 소변 양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소변 양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소변 횟수가 너무 자주여도 안 되고 너무 안 봐도 안 되는 거죠. 소변에 너무 거품이 나와도 안 되고 소변이 너무 탁해도 안 되고 건강한 사람의 소변 냄새는요, 독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의 소변 냄새는 어렸을 때 아이들, 엄마 젖 먹고 보는 아이들의 소변 냄새처럼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소변 색, 소변 양, 소변 횟수, 소변의 냄새 등을 늘 살피면서 방광을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너무 참지도 말고 너무 자주 보지도 말라. 너무 참으면 염증이 생기는 거고 너무 자주 보게 되면 방광이 과민해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방광에 좋은 신호를 보내주라는 거. 세 번째, 제대로 된 호흡을 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횡격막, 복근, 척추 기립근, 골반 기저근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제대로 숨만 쉬어도 방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뇌 맘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율신경은 내가 도저히 조절을 할 수 없냐? 그게 아니라요. 호흡은
내 맘대로도 할 수 있고 뇌 맘대로도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우리가 뇌와 나를 동시에 신호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내가 들여 마시는 쉼, 내쉬는 숨에 집중을 하면서 안정이 되잖아요. 호흡이 안정돼 있으면 자율신경은 같이 안정이 됩니다. 우리가 호흡이 짧고 호흡이 급하고 이러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지만 호흡을 천천히 하고 호흡이 이렇게 이완이 되어 있으면 뇌는 지금은 위험한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교감신경을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율신경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호흡, 첫째도 호흡, 둘째도 호흡, 셋째도 호흡, 제대로 된 호흡인데 이 아까 계속 누차 반복하지만 이 코어, 이 내부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호흡을 하루에 5분만이라도 꾸준히 하신다면 자율신경이 굉장히 안정이 될 겁니다.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어야 뇌로 혈액이 몰리는 것을 막고 뇌로 가는 혈액을 방광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뇌가 좋아하는 음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카페인이나 술이나 조미료 이런 음식들은요. 뇌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방광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을수록 이뇨작용도 많아지고 방광엔 혈액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방광을 불편하게 하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요. 복용하는 약물이 신장과 방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방광은 근육이잖아요. 방광은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은 뭘로 만들어져요? 단백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건강한 단백질, 그리고 방광 안에 염증 물질이 가득하면 방광 점막을 공격해서 자꾸 염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줄 수 있는 항산화 음식, 규칙적인 식습관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도와줘야겠죠. 자, 말씀드린 이 방광이 좋아지는 이 모든 솔루션들은 결국은 몸이 좋아지는 솔루션이잖아요. 내 몸을 사랑해야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균형을 잡아주셔야 방광 건강도 찾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